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금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고 가시죠. 한국 증시가 사실 좀 잘 버티다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이제 완전히 좀 한번 얻어맞아 버린 좀 상황이 된 게 뭐 미국 나스닥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좀 가격 부담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져가지고 미국은 좀 빠졌는데 한국은 또 되게 잘 버텨줬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결국 이제 목요일이었죠.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사실 뭐 이거 4월 2일 날 한다고 했다가 네, 날짜가 또 다시 뭐 3월 4일로 이제 정정을 하면서 관세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부과되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부과가 또 안 될 거란 또 약간 기대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과 날짜가 다가오면서 좀 약간 이제 증시가 부담을 그걸 더 느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주가가 마이너스 8%라는 거의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 이제 싸늘히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이제 금요일날 2,600을 깨고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끄는 게 결국 반도체니까 이 반도체 부진이 조금 이제 뼈아팠고 다만 이런 좀 약세 흐름 속에서도 국내에선 뭐 이번 주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이런 쪽하고 또 조선 기자재 또 관세랑 사실 상관없는 업종이 엔터잖아요. 그쵸.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좀 견조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다시 공포가 좀 시장을 또 짓누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속 있습니다. 관세 그 어두운 그림이.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주요 지표들이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42개월 만에 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네. 기사도 있었고 주택 판매도 부진했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 금리도 좀 떨어졌고요. 그럼 미국 증시가 또 미국 경제가 좀 이제 흔들리는 건가요? 저는 뭐 흔들린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경제도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걸 이제 항상 좁히거든요. 근데 그 좁히는 게 그냥 좁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빌미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게 관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제 지표가 둔화되니까 야 이거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경기 별론데 이제 이러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뭔가 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약간 좀 확실히 좀 식어가는 모습은 나오는 게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서비스업 지표인데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서비스업 이제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49.7로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이 53이었으니까 시장이 한번 놀래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했던 결과 중에 제일 그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2월에 미국 비즈니스 활동이 거의 멈춰버렸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도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이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급락을 해버렸어요. 64.7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1월이 71.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여기도 조사를 해보니까 관세 부과 가능성 때문에 이거 소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 또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도 1월에 105에서 이제 기준치인 100을 깨면서 98.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폭을 또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이게 안 좋아지나 하면서 금리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기를 나타내는 거고 3개월물은 연준의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통은 10년물 금리가 항상 높아요. 그게 정상인데 경기가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보다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경기를 지금 안 좋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됐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엔 지금 미국 경기 우리가 이제 좋게만 봤던 미국 경기가 뭔가 안 좋은 징후가 나온 거 아니냐. 예. 근데 주가는 또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 관세 올리면 또 물가 오를 텐데 금리 낮출 수 있을까? 흔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이 우려가 이제 갑자기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스닥이나 미국 기업들의 또 주가를 또 발목을 또 잡으면서 시장이 어쨌든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좋았던 것도 안 좋게 반응을 하고 또 안 좋은 건 더 안 좋게 반응을 하면서 증시가 상당히 이제 이런 지표들 때문에 충격을 좀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풋옵션처럼 트럼프 풋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증시나 이런 게 많이 가라앉고 채권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좀 개입해서 그럴 수 부양을 있죠. 하려는. 네. 근데 뭐 전문가들은 야 트럼프가 몇 %까지 빠져야 S&P가 몇 %까지 빠져야 개입할까 네. 안 개입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젠가 개입한다고는 다들 예상은 하는데 많이 빠지면 지금은 근데 모든 정책 우선순위가 관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좀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관세 때문에 빠지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관세 우선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미국 증시 빠져도 아, 뭐 이 정도 용인하겠다. 이런 좀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그 트럼프가 글 올린 것 중에 관세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약간의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네, 이게 맞아요. 아마 이런 네. 상황을 예측한 그런 것 글이었나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발효를 3월 4일에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EU에다가는 조만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정말 부과하는 걸까요? 협상용일까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부과한다고 했다가 조금씩 미뤘는데 중국만 발효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정작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인데 지금 이대로면 그냥 부과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날짜가 좀 헷갈렸던 게 본인이 먼저 4월 2일로 연기했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이거 하기 전날이었죠. 기자가 계속 물어봤어요. 4월 2일 맞아요? 멕시코, 캐나다 원래 3월 4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맞다고 몇 번을 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 잘못 생각한 게 아닌데, 근데 정작 또 이 뉴스가 나오고 한 몇 분 지나자마자 백악관이 이제 정정을 한 거예요. 화들짝 놀랬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원래 4월로 미루려고 좀 생각했는데 미뤘다고 하면 또 멕시코, 캐나다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좀 시간 벌었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줄까봐 아직 협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또 압박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다음 날 인터뷰했을 때 이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날짜를 헷갈렸다. 그거는 상호관세고 이게 3월 4일 날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약간 석연찮은 부분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조건도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관세를 부과하냐면 마약 단속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아직 뭐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당장. 근데 그걸 이제 했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뭐라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액션이라도.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걸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이 마약 펜타닐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를 더 하겠습니다라고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것도 연기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관세 부과한다 이거보다 며칠 안 남았지만 일단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이제 아마 주말에 또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세부가 지금 이렇게 너무 전방위적이잖아요. 네. 뭐 하나도 아니고 뭐 자동차 하겠다, 의약품 하겠다, 상호 관세부터 뭐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고 또 거기에 중국도 10%또 부과하겠다. 그렇죠. 지난번에 네. 10% 했는데 또 추가로 네, 또 하겠다. 추가로 또 그랬죠. 하겠다. 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면 피해 보는 건 누가 봐도 미국 사람들 피해 많이 보거든요. 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하는 것만 보면 협상의 도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트럼프란 사람이 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아 진짜 하면 어떡하지? 이런 또 공포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용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날짜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쨌든 급락했잖아요. 아 이거 협상용 아닌가 보다. 약간의 좀 불안감이 조금씩은 스며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탠스가 더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협상이 또 전략일 수도 있죠 본인의. 예. 그래도 이번 주 최고 관심사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8%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실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도 전년 동기 193% 증가했으니까 되게 좋았고 또 블랙엘이라 그러죠. 신제품인데 요게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 시장 기대치가 최대가 70억 달러 예상했는데 110억 달러 매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았죠. 그래서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에서 주가도 오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젠슨왕도 좋은 얘기 했죠. 지금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니까 학습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AI가 이 추론 시장은 100배 더 크다. 그러니까 GPU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뭘 걱정할 게 없는데 근데 주가가 마이너스 8%가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일단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아요. 음. 매출 성장률이 엄청 낮잖아요. 근데 이걸 영원히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덩치가 커지니까 그쵸. 점점. 그러니까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한 거죠. 근데 그걸 투자자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장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일단 좀 불편한 거죠. 그거 자체가. 많이 기울지도 않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게 아니죠. 이렇게 기우니까. 근데 앞으로 그럼 더 기우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거. 거기다가 매출 총 이익률은 이제 꺾여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은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음 분기에 매출 총 이익률을 이제 예상을 좀 내놨는데 거길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낮게 제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익률이 감소한다는 건 뭐죠? 비용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블랙엘 같은 게 이제 사실 좀 약간 공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 빨리 좀 고객들이 원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빨리빨리 더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 공급하겠다는 거. 이것도 있는데 이익률 감소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경쟁이거든요. 누군가 여기 경쟁이 들어오면요. 이익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경쟁자 지금 없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지금 맞춤형 칩 시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맞는 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칩이 따로 있을 거고 저커버그가 원하는 칩이 있죠. 지금은 근데 엔비디아 거 쓰잖아요. 근데 여기 범용 칩인데 우리한테만 맞는 칩 만들어서 깔아버리겠다. 이러면은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런 맞춤형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 건데 이게 이런 게 또 지금 서서히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익률이 좀 약간씩 줄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엔비디아가 진짜 계속 고성장을 해주고 혼자 독주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을 젠슨왕 말만 믿고는 지금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저는 마이너스 8%가 빠졌고 또 한 가지가 그거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커요. 증시 자체가 안 좋으니까 M7을 이끌던 엔비디아가 어쨌든 좋은 실적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빠졌다는 건 시장은 이제 굉장히 미국의 빅테크의 피로감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구나. 예, 여기서 돈을 빼서 뭐 현금화를 할지 다른 자산을 살지 모르지만 요새 중국 빅테크 정말 좋잖아요. 알리바바 막 목표 주가 계속 올리거든요. 항생 지수도 쭉쭉 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뭔가 다른 자산 쪽으로 좀 이게 분리가 되고 있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또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단초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약이 취소됐다. 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 그럼 어차피 그 제품을 사서 쓰는 데들이 지출을 줄이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한번 놀래긴 했죠. 갑자기 임대차 계약을 2개나 취소했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근데 이제 이게 줄였던 이유가 뭐냐면 취소했던 이유 중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주요 고객사가 오픈 AI, 챗 GPT잖아요. 여기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손정희 회장과 그 스타게이트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파트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오라클이라는 오라클도 클라우드를 하거든요.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엄청난 고객사인데 여기가 좀 비워버릴 수 있죠, 일부가. 그럼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를 이거 그래서 좀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용량이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니니까 AI 전체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고객이 일로 가니까. 그렇죠. 예, 전체 시장에 문제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제일 칩을 많이 사가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이거는 엔비디아한테는 어쨌든 좋게 작용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부터 임대를 원래 좀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자기 게 있고 빌리기도 해요. 근데 빌리는 게 다른 경쟁사보다 좀 많았나 봐요, 비중이. 근데 이거를 이제 재조정하면서 아 그냥 우리 거를 이제 쓰자. 빌리는 거 좀 줄이고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하자. 요걸로 이제 재조정하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 때문에 아 이제 AI 투자가 줄고 그럴 가능성 높지 않고 오픈 AI가 챗 GPT 4.5를 또 내놨는데 또 오픈 AI에서 GPU가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는 이제 이게 할 게 많은데 GPU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 이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이 AI 투자가 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다만 그거랑 별개로
시장은 어쨌든 AI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돈 버는 섹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반응을 좀 잘 안 하면서 좀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런 비핏이 주주 서한도 보내면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 일본 5대 상사 기업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했고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행동이 중요한데 워런 버핏은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왔고 본인 행동은 미국 주식을 사실 많이 팔았어요. 지난 1년 동안 현금을 2배나 늘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이요 480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현금을 그럼 굳이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지? 근데 본인 말로는 아직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럼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오히려 현금보다는 주식을 살 만도 한데 현금을 늘렸다는 거는 일단 미국 증시를 제가 봤을 때는 좋게 안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살 게 많았으면 샀겠죠. 그렇죠. 근데 현금을 늘렸다는 건 미국 주식시장이 좀 비싸다고 어쨌든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일본 주식을 사겠다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지분이 5대 상사주를 2020년부터 그때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입하고 지금 지분 한도가 9.9까지예요. 그러니까 9.9% 이상의 주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합의를 산 했어요. 거니까. 일본 이제 상사주 5개를. 근데 이번에 합의를 또 했나 봐요. 10% 이상 살 수 있게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분 한도 더 늘려서 추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일본 상사를 근데 왜 미국 상사를 안 사고 일본을 사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랑 비슷해요. 사업 방식이 일본이나 일본의 상사나 이게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일본의 무역 상사가 우리 회사랑 사업 구조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버크셔 해서웨이는 안 사잖아요. 안 사고 일본을 샀다는 건 결국엔 저는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무역 상사가 저평가돼 있어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스미토모라는 회사는 PER이 7.5배밖에 안 돼요. 이익 대비 7.5배니까 굉장히 미국 전체가 22배거든요. 확실히 싼 거죠. 그렇죠. 배당도 3.3에서 4.2를 줘요.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또 요새 엔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달러가 좀 약간 떨어지니까 엔화로 좀 갈아차려는 그런 좀 수요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아마 작용했던 것 같아요. 또 일본의 무역 상사가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기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무역 상사가 그런 것도 옮겨주겠죠. 운송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뭐 버핏이 그냥 막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버크셔에서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것보단 일본의 5대 무역 상사 지금 주가도 싸니까 아마 투자를 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본에 대한 전망이 좀 좋다고 볼 수 일본에 있겠네요. 대한 전망보다 네. 일본 증시는 요새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 주식시장도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본 안에서도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선택은 그거예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싼 거보다는 싼데 앞으로 좋아질 거.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아마 무역 상사를 또 선택한 거 아닌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지금 미국의 많은 투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만이 답이 아니다. 찾아보자. 그래서 유럽 갔다가 홍콩 갔다가 계속 좀 순환매 도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미국 증시가 좀 위기를 느낄 수는 있겠네요. 수급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데미지를 입는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근데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막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이래서 빠지면 이거는 다른 나라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지금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가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트럼프 수혜주인데 네. 그렇다면 이 기대가 이제는 좀 희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대가 희박해졌다기보다도 시장이 이제 원했던 건 그거잖아요. 현실화된 건 아닌데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는 명확하죠.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 규제 완화해 줄 거고. 그리고 신사업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그래서 그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를 동일시해 버렸죠. 그냥. 그 주가가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실제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너무나 좋게 얘기를 많이 했죠. 막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죠. 규제 풀어주겠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라는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 암호화폐 규제 많이 하는 사람을 해임시켜 버렸죠. 그리고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이제 뭐 10만 달러 넘고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2달 지났는데 펀더멘탈이 이게 우리 생각보다 지금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일단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립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1월 전기차 판매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유럽 판매는 전체는 37.3%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45%로. 이건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정치 행보가 좀 반감을 많이 해.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가는요 기대감으로 올라요. 오르는데 정작 테슬라의 우리 흔히 본진이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뭐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야, 저 전기차 저렇게 안 좋은데 지금 주가 비싼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 좀 많이 빠졌고 또 한 가지가 비트코인도 당선되고 나선 좋았는데 요즘에 비트코인 그 트럼프가 얘기한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한 없죠, 마디도 지금. 안 나오죠. 예.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싹 닫아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 참가자들은 아 이거 관세에 비해서 비트코인 밀리는구나 암호화폐 이게 우선순위가 지금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나야 비트코인 또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그걸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정책에 따라서 또 위험 자산이 좀 불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2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9억 5,600만 달러니까 이제 9억 5,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죠. 이 돈이 빠져나갔는데 비트코인 사상 최악의 자금 이탈이래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수급이 들어야 올라가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빠져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끝났습니다는 아니고 언젠간 또 오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뭐 테슬라도 자율주행 로봇도 아니 자율주행 택시도 있고 로봇도 있고 비트코인도 언제든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자기 관세 정책이 이제 좀 마무리되면 자 국가 전략 자산 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오르겠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의 고통의 좀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목하는 분야는 어딘가요? 네, 이번 주 뭐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컸는데 확실히 좀 관세 영향 좀 덜 받는 업종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좀 대피할 가능성은 조금 저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좋았는데 조금 더 그 반등세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랜만에 그 면세점 업체도 좀 올라갔거든요. 이제 면세점 중국 그 한알령이라든가 시진핑이 아마 방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아직은 좀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미디어 업체도 마찬가지죠. 엔터랑 미디어랑 이제 같이 가는 뭐 여기에 광고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는데 이쪽도 역시 관세랑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디어 업종까지 해서 이들 업종들이 엄청 앞으로 뭐 이렇게 주도한다 이거보다도 시장이 지금 관세에 좀 약간의 그 불확실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약간은 조금 더 부각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일까요? 네, 그 키움증권의 박상준 조소정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제목은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K. 그러니까 K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히트 상품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서 내용이 좀 다양한데 그 중에 제가 빵만 뺐어요. 빵.
그 아, 베이커리 있죠, 먹는 빵이요? 베이커리.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양대 산맥 있죠,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여기가 미국에서도 이제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가맹점이 늘고 있는데 지금 양사 모두 2030년까지 미국의 점포수를 1000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베이커리 카페 시장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파네라 브레드라는 회사가 업계 1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미국에서의 매장 수가 좀 정체돼 있대요. 근데 왜냐하면 조금 달라요. 샐러드하고 샌드위치 위주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 빵 뭐 이런 거보다도. 근데 파리바게뜨나 지금 뚜레쥬르는 빵 위주로 하고 있고 케이크도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너싱 번트 케이크라는 이 가맹점이 있는데 여기 매장 수가 급격히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케이크도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케이크 어떤 이제 카페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이 너싱번 케이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점포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는 결국 이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K 베이커리와 같은 그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산빵도 있고 이렇게 파리바게뜨나 뭐 뚜레쥬르가 만드는 흔히 베이커리 이런 빵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베이커리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성장을 좀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뚜레쥬르를 보유한 회사가 CJ 푸드브리인데 여기 미국 법인 연간 순 매출액이 1,055억 정도였고 23년도에 점포수가 108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미국 조지아주에 지금 79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올해 말에 완공이 된대요. 그러면 가맹점을 한 500개까지는 일단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매출이 23년 대비해서 5배나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레쥬르 미국 매장의 연평균, 그러니까 매장당 연평균 또 소매 판매액은 아마 20억을 상회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높은 회사가 그 버거킹 있잖아요. 네. 버거킹이 이거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버거킹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수준의 이 판매액이 나온다는 거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아니냐,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히트쳐서 K푸드, 우리나라 K팝 인기 많지만 이제는 또 K베이커리도 올 수도 있다. 예, 그런 인기를 또 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뭐 이 내용만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선호주는 삼양식품을 꼽아주셨고, 불닭볶음면에 차선호주 그 다음 선호하는 건 CJ인데, CJ는 지주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CJ 푸드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영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면에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보고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조카들 올리브영 제품 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기업인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부인을 했고요. 네. 클래시스를 인수한다고? 삼성이?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온 건 맞아요. 이게 덩치가 너무 커요. 3조가 넘으니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덩치가 아니에요. 그럼 주로 대기업이 사야 되는데, 대기업 중에서 지금 관심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 쪽에. 다음 날 이 보도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아마 블룸버그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거 사실 아니다. 우리 검토한 적 없어.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클래시 주가 오르다가 빠졌는데 다음 날 주가가 다시 폭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